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민망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쵸? 진짜. 예. 모두 안녕하지 못한 이 시국에 우리가 안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하는 순간에도 바깥은 정말 시시각각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요즘엔 정말 뉴스 보는 게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연호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원수미님. 예, 안녕하세요. 다들 비아그라까지 나오니까 헉 놀라셨을 텐데 거의 괴물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원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원수미님. 네, 우리 영혼지혜님. 안녕하세요. 영원지혜입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광장에 나가는 이 땅의 많은 분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주 동안 연속 이게 토요일에서 계속 집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지난주는 못 갔어요. 지난주는 저희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장을 하고 완전히 떡시신을 해갖고 뻗어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시 이제 기운 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200만 이 목표죠. 네. 그리고 진주에서 해남에서 트랙터를 몰고 2,000대의 트랙터가 지금 국도를 열심히 달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열렬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항상 함께 해주시던 한 분이 또 빠졌어요. 네, 일다나랑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오늘 못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제가 언론을 제가 해보진 않아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두 분이 나와 계세요. 한 분은 제3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수상하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분의 권옥자 분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직하기 전에 열심히 투쟁하려고 지역에서도 시국 촛불 참석하고 서울에 올라오고 거의 매일 집회장에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투쟁 끝난 거 맞냐. 좀 불만이 많고 아직 김장도 못한 형편입니다. 네. 김장을 해가지고 또 자녀분들께 배달까지 해주신다며. 네, 나눠주고 26일 안에 김장을 하시는구나 집에서. 네. 와. 며느리도 해주고 딸도 자식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세요? 저는 사 먹지만. 네, 인사 없이 불쑥 끼어드신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79년도에 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던 YH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의 증인이십니다. 권순갑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새는 어떨떨하다가 멍하다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 제가 사람인가 이러다가 또 나오면 또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이 나이에도 매주 집회를 가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고. 근데 지난주에는 강화문을 나갔는데 그 중고생들이 막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애를 키워봤으니까 쫑알 이렇게 퇴진 하면서 오는데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쟤들이 저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애들이 조금 더 낫게 살고 안 살고의 차이가 있을 건데 글쎄 우리는 요만큼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아니까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어른으로서 해줘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어쨌든 집회라도 열심히 나가서 머릿수라도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나가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건송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다 해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됐던 것 자체가 당신들도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동지로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당찬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생각은 네. 그 위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집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청소년 혁명이라고 하는 깃발을 든 친구들을 나도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가 대단했어요. 정말. 한 분이 메가폰을 쥐고서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은 그 중1부터 고2까지 되는 이게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권을 줘야 된다. 선거권을 줘야 되는데 왜 선거권을 줘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사회자가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중1부터 고2까지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광장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치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앉았던 분들이 다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현안을 정확하게 다들 짚어내더라고요. 뭐 세월호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노동 문제까지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성숙한 그런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수기 시상식 때도 얘기했지만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제는 나는 진짜 절실히 느끼는. 지난주 충북에서도 주말 집회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제가 뭔 말을 하려나 했는데 크게 될 놈이더라고. 저 재성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래.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재성에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좀 발언이 굉장히 충격이었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시민 자율 발언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준비되지 않고 막 올라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올라와서 내가 박근혜를 찍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또 올라가서 발언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중고등학생들이요 대학만 가면 좌절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힘든 걸 저는 받고.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저렇게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발언하는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는 상사한테 꼼짝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도록 이 두 분 선배님께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 궁금한 게 YH 노조 분들을 같이 만나세요 지금도?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는 못 만나고요. 네. 그때는 우리는 이제 각자 해고가 아니고 시민 당사에 들어갔다가 그냥 각자 고향 경찰서로 그냥 끌려갔어요. 각자 태워서 고향에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선보는 자리도 경찰 따라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는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 서류도 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연락처들을.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정말 가까이 우리 이제 감옥관 4명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간부들 몇 명만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이랬는데 그 최순영 위원 지부장님이 의원이 되면서 이제 매스컴을 타니까 이제 연락들이 조금씩 몇 명씩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YH 동무회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60 넘은 아줌마들이
만나서 1박 2일 하면서 깔깔호호 수다 떨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숙이 뭐 상 줄 때 이럴 때 아주 친밀해요. 지금도. 몇 명 예, 정도 예. 모여요? 다 모이면 한 20명? 그 정도면 네, 아줌마들로서는 20명 정도는 많은 모이죠. 거죠. 뭐. 네. 세월이 안 많은데. 와도 이제 그 연락하는 사람들은 합치면 한 50명? 그렇죠. 예, 될까? 그러니까 카톡도 없고 텔레도 없고 어, 밴드도 그 없었던 당시에는 시대이다 전화기도 없고 보니까 하니까. 정말 수십 년 걸려서 다시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 시점에서 잠깐 저희가 이제 YH가 네. 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부터 일단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영원지혜님 네, 잠깐 간단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YH 무역은 가발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처음에 10명 노동자로 시작했던 가발 공장이 창립 4년 만에 4,000명의 회사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79년 4월에 일방적인 폐업 공고로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YH 노동조합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소위 101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000여 명의 기동 경찰대를 투입해서 강제 농성 해산을 시도했어요. 과정에서 김경숙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거고요. 이후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비밀리에 김경숙 열사 추모회를 갔다가 한국여성노동자회와 YH 도공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마다 묘소 참배를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 30주기에 김경숙 여사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고 35주기였던 2014년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YH 무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거 일들 많이 했어요. 뭘 했냐면은 이제 그 민주화 그 보상 심의 서류도 예, 제가 예, 만들었고 맞아요. 예,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도대체 YH가 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YH란 이름? 예,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사장 이름이 장용호더라고요. 장용호예요. 예, 그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만든 회사더라고요. 근데 YH 노동조합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꽤 크고 좀 선도적인 노동조합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그 남성 노동조합들은 거의 없었고 그렇죠. 그 여성 노동조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을 때였죠. 잘 되고 있어서 우리도 남자 조합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다 여자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남자들도 이제 있죠. 뭐 관리직도 있고 뭐 전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회사에서 그만큼 이제 제재를 시켰죠. 이렇게 가입을 못하게.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노동조합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조직원이 많은 그리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었죠. 그렇죠. 네. 몇 명이나 됐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는 한 300명, 400명 정도 됐었죠. 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다 한 곳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숙사까지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게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공동체죠. 큰 공동체죠. 음. 그러니까 회사를 중심으로 음. 이쪽은 1기숙사, 이쪽은 2기숙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면목동에 이제 YH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가발만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인천에 봉제가 인천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인천이 가발보다 훨씬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가발은 약간 사양기로 가고 봉제는 이제 뭐 잘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면목동에다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인천에 있는 봉제 공장을 면목동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전을 한 거예요. 예. 이전을 하면서 가발은 이제 사양기가 되니까 인원이 이제 자동적으로도 없어지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개별 해고는 잘 안 했어요. 잘 없었어요. 그때만 개별 해고는 안 맞아요. 했어요. 예. 그리고 왜 시골에서 애들 막 이렇게 네, 데리고 중학교 오잖아요. 졸업하면 막 데리고 오고 나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관광버스가 시골을 돈대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초등학교 갓 졸업한 그런 어린
여자애들을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공장으로 그냥 실어 날랐다는데 그렇게 그게 보면 진짜예요? 돼. 일제 시대 때 네. 우리가 그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네. 공장에서 돈 벌게 해준다 이러면 딸들을 보냈잖아요. 네. 비슷했어요. 시골에 옛날 딸들이 또 왜 이렇게 밤일을 잘못하는지 딸을 많이 낳았어. 옛날에는 딸이 많으니까 얘들이 이제 보통 아들들은 집안 살림을 걱정을 안 하는데 보통 딸들은 돈 벌어서 오빠 공부 가르쳐, 동생 그렇죠. 공부 가르쳐, 아버지 뭐 엄마 아버지 용돈 드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도 딸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학교 안 네. 보내고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집을 해. 서울의 어떤 공장에 모집을 한다 이러면 모집을 하면 이제 어느 날 차가 와요. 차가 오면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회치였어. 요새는 마을회관이잖아. 네. 사회치 이제 거기가 사회치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데려가요. 거예요. 보따리 아니, 하나씩 가지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저도 봉제 공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미싱사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오. 네, 제 시다가 그 이제 보조를 해주는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인 거야. 중학교로 못 가. 그런데 제가 왜 그 친구를 기억을 하냐면 적응을 하기가 힘들잖아. 아직 애잖아요. 근데 하루 8시간은 물론이고 10시간, 12시간을 여름에는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었거든요. 그 뜨거운 전기 다리미를 다려주면서 맞아요. 네.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 겨울엔 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3일간 무단 결근을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사실은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밟는데 우리 미싱사들하고 시다들 다 모아놓고 둥그렇게 쓰게 해요. 그래서 얘를 밟아. 그냥 구두발로. 말 그대로 그냥 밟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활동가로 취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서 정말 완전히 굳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질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제 시다니까 데려가서 의무실에서 이제 아까진기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빨간 약 옛날 발라주고 데리고 나오면서 뭐 하여튼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지 그랬더니 뭐 맞는 게 한두 번인가요. 그러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커피 공장에 아동 착취 있다, 노동 예. 착취 있다라는지만 우리도 그러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애를 10시간, 12시간씩 일을 시키는데 누가 안 도망가요. 끔찍했어요, 그때. 그때가 몇 년도예요? 제가 들어간 게 4년, 5년, 84년에 들어갔어요. 그게 84년에도 가장 그랬는데 네. 70년대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70년대는 선배님 더 얘기하시는 했을 거 더 당연히. 했죠. 보니까. 당연히.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새벽 4시에도 끌려 나왔었어요. 일 시킨다고. 우리 새벽 4시에도 일이 생기면 잔업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뜻맞는 친구들 모아다가 월세방 얻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제가 월세방을 얻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고향 가면 친구들이 저는 아주 저 소백산 정상 꼭대기에서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영주서 크는데 친구들인데 가면 뭐 구로공단에 가 있다. 아니면 거의 뭐 성남에 작은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예, 편물이라고 예. 뭐 이런 데 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런 아픈 이야기는 거의 안 해. 집에 오면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럼요.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차려가지고 와서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살림을 사느라고 노동은 착취당했어도 엄마 있는데 공장 가기 꿈이라 그러면 안 보냈던 이유가 우리 엄마도 그런 걸 알았던가 봐.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이 때는 못 가보고 꿈이었었어요. 공장. 아, 되게 네. 힘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20세에 엄마가 이제 집에 살림 살 일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집 가라 해서 가기 싫어가지고 튀어서 저도 구로공단에 와서 그 말하자면 뭐 월세방 얻어 있는 친구가 그래도 그 월세방이니까 기숙사가 아닌 친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기숙사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이래가서 그러면 월세방 있는 친구가 오라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진짜 등촌동 거기 가가지고 얹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달을 저도 그 꿈에 그리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막상 친구들이 그런 아픈 이야기 뭐
기숙사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거는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아우 좋은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한 달 하고 다시 잡혀가서 근데 한 달 일하시고 어떠셨어요? 한 달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저 은수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저도 잠깐 그때는 큰 거였었거든요. 그 신혼섬유가 예. 처음으로 그 기승복 공장을 맞아요. 처음으로 만들어서 막 그때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제일 낫다 이러고 갔는데 저는 그 나이에 좀 늙었다고 이제 배우겠냐 이랬는데 가보니까 진짜 15세짜리가 있어요. 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잘 날려다녀.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데 딱 한 달이었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장 생활이고 이래서 짜게 뭐 그 속에서 어떤 그런 걸 못 느꼈어. 그냥 아침이면 차 타고 그 복잡한 차를 타고 구로공단으로 가고 구로공단 내에 가서 그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마치고 나오는 거. 요거밖에 몰랐어. 사실은 그 나이 때는 공장 생활. 그래서 이후에 세월이 지난 뒤에 꿈을 이뤘죠. 공장 가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사람은 기억이 굉장히 다른 게 제가 저하고 같이 이제 공장에서 다니다가 이제 동지가 됐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몇 명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해요. 저는 끔찍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이어야 되는데 7시에 출근해야 되고 2시간 월급을 떼먹어요. 그다음 밤 10시, 12시에 퇴근해야 되고 뭐 이 난리가 나니 거기다가 겨울에도 따뜻한 물 안 나와요. 새벽 4시서부터 줄 서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돼. 찬물로. 우리는 공장갑 끼고 맞아요. 공장갑 그렇죠. 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일해서 우리 오빠 뭐 동생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보내고 그리고 내 자식도 지금까지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고 좋은 계시더라고요. 것만. 그래서 그게 참 사람이 사는 또 희망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놀랐던 제가 처음으로 저는 욕을 먹어본 적이 없다가 봉제 공장에 가서 게시불 할련이라는 욕을 처음 듣고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서 재밌게 웃었었어요. 그건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 동생이 공부를 하고 예. 오빠가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네. 자기가 일을 하는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하거나 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갔던 거죠. 당연히. 예, 당연한 걸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대단한 그 어쨌든 대단한 이 끈기를 가진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 시절 70년대 경제 발전은 여성 그럼요. 당연하죠. 노동자들이 다 이뤄내지 않았을까요? 여성력분들이 그 부담으로.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 거기서 벌어서 오빠 동생 남동생들은 일단 공부시키고 엄마 아버지들이 이상하게 아들들은 공부를 꼭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어떤 교육열도 그때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뤄냈을 수 그렇죠. 그죠? 근데 또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또. 네. 네. 야학도 그죠? 그러면서 야학해서 우리 근데 친구 지금도 같은 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지금 공장에서는 없죠. 근데 없어요. 일반 이제 동네 같은 데서는 야학이 있더라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학교를 못 가게 된 애들 이제 어쩌다 이제 뭐 이렇게 가정 좀 복잡해서 못 가는 애들이라든가 사고 쳐서 못 가는 애들 아니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 네. 보니까 야학을 지금은 누가 하나 저도 궁금해 가봤어요. 저도 못 배운 입장이니까 한번 가봤더니 충북에는 그런 경우는 야학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보통은 뭐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예. 길거리 어. 청소년들을 위한 예. 대안학교라는 이름도 있고 주민센터하고 손잡고 어르신들 그 초등학교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거 그렇게 있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처럼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야학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주민센터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70년대는 그 야학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ABCD를 가리키고 뭐 한문을 가리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만 해도 노동잡을 알 수 있는 노동잡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맞아요.
데가 없었어요. 네. 가르쳐 주는 데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거든요. 우리가 섬유노조로 돼 있었는데 섬유노동조합이니까. 근데 한국노총이 지금도 물론 뭐 잘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한국노총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가끔 한 번씩 뭐 나와서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택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최순영 지부장이 자치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자치를 해서 자치란 방을 얻어갖고 살잖아. 남동생 둘을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게 지부장 집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독서클럽 같은 거 예.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묘목동 동네에 교회들이 괜찮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또 괜찮은 대학생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아니었지 그때는 오빠였지. 언니는 없었어요? 언니는 없었어요? 언니는 거의 띠는 없었어요. 언니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래. 그 희한해. 언니들은 다 이제 공장에서 이래야 돼. 대학생 오빠밖에 그러니까, 없었구나. 거기에서 요새 말하면 의식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의식이 됐지. YH는 아주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아주 기본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아주 거였고. 탄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있잖아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그러고 우리 간부들은 크리스찬 교육을 일일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역할을 했죠.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며칠 전에 이제 김영상 시상식에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신필기 선생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었는데 신일영. 신일영 선생님. 신일영 선생님. 선생님. 네. 신일영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농담처럼 그때 오신 분들이 되게 70년대 선배님들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거기 원풍 컨트롤 데이터 동일 있었죠. 그때 어디야 무슨 안에 또 배짜는 회사 있었는데 이름도 잊어버렸네. 전부 여성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게 여성 노동자들만 한 게 아니고 외기 노조, 탄광 노조 가면 그러니까 각 노동조합에서 그나마 민주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조합에서 간부들 2명씩을 한 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1기가 4박 5일이에요. 그야말로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면 4박 5일 후에 나와. 그리고 그다음에 2기가 7박 8일이에요. 그럼 1기를 받은 사람이 2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YH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정 간부가 거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빨갱이 교육소라고 되게 그래서 정권이 빨갱이란 싫어했어요. 소리를 간부 교육하는 하듯이. 그 시스템을 그때부터 나온 거군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 노조 간부들이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 받고 와서 조합원들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서 아마도 민주노동조합이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또 장기 지부장이 한 노동조합이었거든. 예.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본 적은 없잖아요. 본 적이 없고 이제 책에서만 이게 자꾸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계속 나오는 거죠. 모든 그 노동조합사를 다 이게 보면은 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한 줄 이상 나와요. 대체 뭔가 많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의 이름을 가진 학교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민주 노동조합 활동가를 양성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양성소. 양성소. 기도를 네.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게 크리스찬 아카데미냐면 어디야 수율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했어요. 있어요. 거기서 해서 교육을 다 거기서 했는데 응. 그게 몰라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특별하게 그 교육 이름을 짓기가 참 나쁘잖아요.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된 게 아닌가. 주로 강원영 목사님, 강원영 실제로 목사님. 목사님들이나 종교계에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는 그 당시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였고 80년대는 저희는 주로 영등포 산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도 똑같아요. 영등포 지금도 있잖아요. 그 산선이. 근데 우리는 네. 충북 우리가 같은 제일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보니까. 사건이 터지고 잡혀갔을 때 왜 산선을 계속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네. 그러니까 산업 선교의 지시를 받았다 네. 우리가. 그랬는데 우린 사실 산업 선교를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산업 선교에서 뭐 그 조모임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에는 노동운동이 지금 말씀하신 산업선교회 그 산업선교가 정진동 큰 목사님이 역할을 했지. 주도돼서 그때 70년도에 네. 창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의 뭐 민주노총이 그때는 없고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노동자들이 일단 어떤 그 노동 현장에 불합리한 걸 따질 때는 그 목사님이 선봉에 서서 하셨어요. 진도 그래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오늘 2시간이니까 2시간까지는 마음 놓고 떠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등포 산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참여연대 그 안진걸 처장하고 가끔 뭐 연대자리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영등포 산선을 간대요. 근데 하루는 그러니까 그때 한창 그 쌍차 문제 갖고 계속 그 평택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는데 주말에 교회를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광버스에 태우더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쌍차 앞에 내려놓더래요. 좋은 교회군요. 좋은 교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 영등포 산선은 저는 굉장히 큰 처음에 역할을 했죠. 공장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면 미싱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죠. 영등포 산선에서 2주 3주용으로 가르쳐 줬어요. 전동 미싱을 놓고 전동 미싱 맞아요. 수십 대를 놓고 그좀 진짜 알아야 많은 되니까. 사람들 그렇죠. 쭉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취업 발선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장 취업 위장 발선을 취업, 이게말로 위장 취업이요. 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의 역사를 또 다시 기록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저는 또 좀 드네요. 네. 자, 그래서 그 YH 무역이 어디까지 나간 거죠 지금? 삼천 보러 빠졌어요. 네, YH 무역이 그때 당시 생활상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이제 장용호라고 하는 사장이 돈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잔뜩 벌어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 미국으로 빼돌렸죠. 그러고 그렇죠. 난 다음에 회사 문을 소리 없이 슥 닫았어요. 예. 네. 소리 있게 닫았어. 예. 어느 날 갑자기 소리 폐업을 없이 딱 놔둘 걸 붙였잖아요. 노동자들이 네. 소리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근데 신민당사로 가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우리가 4월 달부터 이제 투쟁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폐업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고 회사 안에 2층에 이제 강당에 모여갖고 그냥 몇 박 했지. 몇 박을 그냥 거기서 싸웠는데 이제 결국은 경찰한테 끌려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들어가서 몇 달 안 하고 일을 안 했는데 또 폐업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민당사를 결정을 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노동자들이 소리를 내도 매체 한 줄이 안 나왔어요. 방송 한 줄 한마디를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기독교 방송 그때. 그래갖고 이게 어쨌든 우리는 알려야 되겠는데 밖에 사회에다가 이걸 소리를 내 보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호소문 몇 장 찍어갖고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외무를 봤는데 밖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를 제가 했었는데 여러 군데가 나왔었어요. 우리 그 주 대출해준 은행이 종은행이었거든요. 종은행. 우리가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대사관, 또 국회, 방송국.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어디를 더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조합원들이 200몇 명 되는 조합원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다녀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건에 보면은 그 문동환 목사님, 고은 선생님, 뭐 지금은 변신했지만 그 서경석 씨, 근데 그런 몇 분 어른들이 이제 계세요. 같이 그 징역을 사신 네, 분들이 네. 굉장히 고생하셨죠. 돌아가신 고대 이문용 선생님, 유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우리 때문에 사실은 감옥을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찾아갔어요. 기독교 방송을 찾아가서 호소문을 주고 진짜 8월달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튼 방송국마다 다 들어가서 호소문은 다 뿌렸는데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가고 양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데 단전 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어차피 우린 여기서 거기에 그냥 버티면 끌려 나가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끌려 나가니까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복직이 되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다시 안 겪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지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어디론가 우리가 나가자.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어른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최순영 지부장님 신랑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항주석 씨라고 YMCA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그 최순영 그 분을 내가 이제 그 형부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부가 그 어른들을 나를 이제 데려간 거야. 그러다가 그 이문현 선생님이 김영삼하고 되게 친했어. 그래갖고 가보니까 담도 낮고 시민 당사가 옛날에는 담이 낮았어요. 그래서 시민 당사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일 수가 있더라고. 그렇죠. 여러 군데서 예, 이렇게 덮칠 수가 갈 수가 있더라고. 덮친다니까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 어른들이 그날 밤에 우리가 8월 11일 날 들어갔잖아요. 근데 8월 그 전날 저녁에 김영삼이를 사실은 만났어요. 김영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그 세심한 양반이. 근데도 그걸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었는가 어쨌든 되는 걸로 알고 나는 온 거예요. 기숙사로. 그래갖고 기숙사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숙사에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다 경찰들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우린 참 옛날인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녹음을 하는 거야. 노래를. 그게 노동가 많잖아요. 그거를 기숙사가 담이 높아요. 이렇게 막 철망도 있고 위에 기숙사니까 그 수의실 위에다가 그걸 틀었어요. 노래를 앰프를 달아가지고. 그래갖고 노래를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고 이제 아침에 다들 이제 새벽에 목욕 간다고 어떤 사람 목욕 가방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 집에 간다고 가방 들고 나오고 근데 저기 집합이 새벽이었거든요. 시민 당사 앞에가. 그래갖고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각자 이제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마포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나요. 얼마나 충분히 안 올 수 있었거든.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경찰들이 몇 번 당해봤으니까 공장에서 당해봤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거나 맞거나 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새벽에 다 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갖고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타타타타 올라가니까는 문 열어주더라고 강당에. 우리가 4층에 있었는데 4층에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시민당사를 가게 된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정당을 가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매스컴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사건을 방송을 한번 하더라. 저 이렇게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이런 건 네. 정말 이러려고 모셨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방송을 한번 했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는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이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게 알려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 당사를 선택했던 거고 들어가기 좋은 시민 당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진압을 했고 진압 과정에서 김경숙 열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니 그 자살이 얘네가 이제 저기 자살이라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타살이라고 그 2008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과 이거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얘네들이 김경숙 시신이 있었다고 하는 장소하고 그 진실위원회에서 찾아낸 장소가 틀려요. 시신이 떨어지는 장소가. 근데 걔네가 말하는 장소는 뛰어내릴 수 있는 장소야. 유리창에서 뛰어내리면. 근데 진실위원회에서 그 기자한테 입수한 사진은 뛰어내릴 수가 없는 장소에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이거는 타살이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위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주장은 손목을 긋고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떠밀려서 추락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떠밀릴 수가 없었던 게 그 이게
턱이 있는 유리창이에요. 아. 그 당사가 이렇게 그냥 유리창이 아니고 이렇게 턱이 있는 거 이만큼 우리가 올라가려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때려서. 근데 이제 나는 그 안에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불침범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근데 경숙이는 그때 불침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불침범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사건이 끝나고 이제 내가 수배 중이었었거든. 수배를 받았었는데 수배 중에 그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을 때였으니까 서울대에서 기독 무슨 학생회에서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이렇게 와서 이제 YH 얘기를 좀 해. 그때는 YH밖에 없었으니까 사건이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더니 저기 뭐야 자기가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가장 경수이가 타살이냐 자살이냐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뛰어내는 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와중에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유리창으로 그 101 다 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저거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본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야. 자기 친구가 그때 투여됐던 정경이라는 거예요. 정경이 자기한테 우리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야. 그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경숙이는 자살이 아니다. 그 경숙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 물론. 그 여성 노동자는 자살이 아니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이러고. 근데 아무리 연락처를 달라 해도 안 주는 거야.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나는 본인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진실위원회에서 한 게 자살이 아니라고 이제 적어놨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경찰들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우리 조합원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 다 배분이 됐어요. 배분이 됐는데 경찰서마다 애들 우리가 조합원들이 끌려 나오면서 신발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냥 맨발로 집에를 데려가는 경찰서도 있더라고. 아,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지금 경찰서는 경찰서인데. 가자마자 양말까지 발이 이렇게 막 긁어줬고 이러니까 사다 준 데도 있고 밥도 어떤 데는 밥을 안 준 데도 있고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경찰들이 다 나쁘다. 이러진 말자는 우리가 모여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쨌든 김경숙 열사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꽃다운 20살에 예. 세상을 떠나셨고 김경숙 열사가 근데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의식이 깨인 그런 노동자셨죠. 네. 내가 그 지금 이 분회장님을 보면서 경수이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데 동갑이면서 생일도 아마 6월 내가 양력으로 치면 6월 2일이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만나고 혼자 가만 생각을 하니까 경수가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분회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나이 때 저는 세상을 모를 때 그분은 이미 의식화돼간 노동자였었으니까 아마 대단한 분이 되었겠죠. 저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근데 그때 대단한 사람도 대단하게 서로 살아 못 길이 다르게 할 수가 없더라고. 김경숙 열사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아마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저는 전혀 반대 현상으로 그냥 가정에서 조용히 뭐 세상하고 풍파를 안 겪으면서 살 거라고 그분은 의식화될 때 저는 남편 덕을 보고 조용히 살까 하고 결혼을 했던 여자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길을 갔다고 볼 수 있어. 그죠? 저하고는. 그랬는데 세월이 쭉 가서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있잖아요. 지금 YH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는 내가 93년도 다시 이게 그 뭘 좀 써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93년도 이럴 때더라고요. 93년도 이럴 때 다시 이제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공장 생활을 들어가면서 2000년도에 제가 겪었던 그때 ANK에서 겪었던 투쟁의 이야기가 이 YH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그때 여기는 시민 당사를 전가했지만 저는 노동지청을 전거해가지고 4박 5일 동안에 전체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다 전거해서 우리가
초토화시켜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이런 거 보면 뭐 길을 달리 가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약자들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다른 길을 찾아도 다시 돌아서 거기 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20대에 그분과 저는 아주 틀렸지만. 다른, 그분은 네. 홀로 서기를 했고 세상과 섰고 저는 음지로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좀 얌전하게 남편 덕으로 살아볼까 했던데도 또 이만큼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도 차라리 그때 그럼 그렇게 의식화되는 세상에 뛰어들어 살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게 근데 억지로 안 돼요. 예. 그 인생을 누가 저는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선택.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살아지는 예, 거고. 그리고 내가 살고자 예. 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 게 또한 인생이고 그 투쟁을 예. 하고 싶고 누가 그 예. 공장을 들어가서 그래서, 12시간, 예. 14시간 일을 하고 싶고 예. 그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갑자기 이 노래 떠올라.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아. 가라 하지 않았어. 네. 맞아. 그런데도 맞아요. 가게 되고. 그럼 뭐 피하고자 해도 내가 그 가야 될 길이라면 가지는 거 절대 피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의식화된 분도 살아가기 힘든 게 노동자 길이고 저 같은 경우는 투쟁을 매번 해도 지금 분회장으로 있어도요. 아직 간부 교육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의식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거 받을 만큼의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민주노총 안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돼가지고도 중간중간 단계적으로 간부 교육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투쟁하는 사업장은 일단 투쟁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교육받으러 가 있을 그런 만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노숙농성을 하고 의식화 교육 이래서 안 해도 이미 아직까지 난 한 번도 의식화 교육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 못 갔어요. 못 가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교육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열악해요. 그렇지 현장이 않아요. 지금 노동 현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때도 맞아요. 그게 제일 살아남기 기가 위해서 막혀요. 교육까지 받아가면서도 노동운동을 했어야 되고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의식화돼 있고 나 뭐 가면 이제는 아주 빨간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빨간 블랙리스트도 이제 있어서 빨간 사람은 안 26일 그래. 날 지가 분회장님 서울 빨간색을 가세요. 나 이제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아야 나 이제 농성장도 풀고 자연인에 그 담당 경찰 26일 날 가세요. 묻더라고. 이럴 정도로 아주 빨간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혀 의식 교육 단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자체가 예, 그것이 삶 이거 투쟁이지 자체가 뭐. 투쟁이고 삶 자체가 경험이고 같은 세대를 살던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김경숙 열사가 계신지도 몰랐어요. 사실 죄송스럽게도. 상을 받으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내 친구들이 많은 내 친구들이 이 서울에 가서 꾸베거든 이런 공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사실 또 조건이 더 나쁘게 더 작은 아주 중소기업 조그마한 데 갔더라고요. 가내공업 같은 데 갔더라고 주로. 큰 데 간 애들이 몇 명이 없었어. 그런데 간 그렇게 노동자들이 살았던 고생을 더 많이 친구들이 했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그 IH 이야기 들을 때 지금 싸운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을 현재에 투쟁하고 계시는 권옥자 분회장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김경숙 상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부를 여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YH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권옥자 분회장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